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생산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은 우리 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대화와 외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성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외교의 성과부터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을 겸한 단독 회담과 소인수 확대 회담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벗고 171분을 만난 한미 정상은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o expand the manufacture of vaccines that have been approved safe and effective, and we can scale up global vaccine supplies.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이른바 백신 허브 구상으로 문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생산 능력의 확대, 원재료의 공급 부족 해소와 함께 백신 생산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0세 미만 군장병 접종 대상자가 45만 2천 명인 만큼 우리 군 전체가 다 맞고도 남는 양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한국군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고 미국에겐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다른 나라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역시 백신 협력 문제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나라 보건장관과 기업인들도 별도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동안 추진했던 백신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 문제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무부 주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포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노바백스 등 백신 관련 기업의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기술 협력과 위탁 생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In turn, American manufacturers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COVID vaccines to Korea. And we'll talk about that today. 그동안 추진됐던 모더나사의 백신을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노바백스의 SK바이오에 대한 기술 이전 문제 등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백신 생산 기지로 만든다는 한미 양국의 백신 허브 구상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numbers of vaccines. 한미 보건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백신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 개발 외에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군에 55만 명분 백신 제공을 약속하면서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6월부터 30세 미만 군인 45만여 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추려던 정부로선 이 물량을 다른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직원 등 40여만 명, 혹은 50대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한 달가량 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브리핑을 열고 백신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보건 분야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북한을 잘 아는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도 우리에겐 긍정적입니다. 보도에 조국형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북한 비핵화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 공통의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즉 외교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대북정책 발전의 토대로 설정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까지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시적 지지를 끌어낸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서울 출신인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북 경험이 많고 북한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무조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make sure that my team had met with their counterparts, and I know exactly what we're meeting on.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로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건데요. 이제 거리와 무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벙커 속 북한군 지휘소까지 뚫을 수 있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 미사일.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 장착이 가능함에도 800km에 불과한 최대 사거리는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유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평양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한 제한으로 우주로켓 개발까지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탄도 중량만 줄이면 당장 2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은 이미 축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주로켓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한국의 미사일망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INF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중국이 반발하고 동맹을 활용한 미사일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비용도 사실은 줄일 수 있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자칫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미사일을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부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눴고 예정이 없던 오찬을 함께하며 동맹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만 2겹을 썼던 일본 스가 총리와의 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두 정상의 첫 만남. 거침없이 다가가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눕니다.
Welcome, Mr. President. I am Jill's husband. 문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 진간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도 두 정상은 하루 종일 마스크 없이 회담에 임했습니다. 한 달 전 미일 정상이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두 겹이나 겹쳤으며 극도로 조심했지만 이번엔 방역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오찬까지 곁들인 단독회담 역시 햄버거를 메뉴로 2m 이상 떨어져 앉았던 스캇 총리 때와 달리 가깝게 마주 앉아 진행됐습니다. 메뉴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을 고려해 준비됐고 대화는 예정 시간을 넘겼습니다.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But I enjoyed the meeting so much that it caused us to move everything back. 두 정상은 동맹 강화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포켓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대령 옆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함께한 시간만 5시간 40분.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길어진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마스크를 벗은 것만큼이나 한층 가까워진 한미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44조 원이 넘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회담 후 열린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Samsung, Hyundai, SK, and L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힌 국내 기업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최태원 SK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밝힌 미국 투자 계획은 모두 44조 원. 핵심은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분야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설비 시설을 증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규모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대차는 8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시장 확보에 나섭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세계 시장 장악에 나설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에 세제와 인프라 등 투자 유인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듀폰과 퀄컴 등이 연구센터 설립과 중소기업 투자를, GM과 노바백스 등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두 나라 간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우 특파원,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서 챙길 건 챙긴 모양새입니다. 우선 미국은 자신들이 절실했던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었는데요. 미국은 지난 2월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핵심 품목으로 반도체 배터리를 지정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대규모 투자로 응답했습니다. 이걸 지렛대 삼아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공급이 절실했던 백신을 얻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백신 생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보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한국이 원하던 바가 반영된 겁니다. 대신에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이 꽤 포함됐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 미중 간의 경쟁 분야인 5G 기술에서도 한국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바가 반영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더 끈끈해진 셈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지평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동맹, 경제동맹의 차원까지 복합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한미 공동성명에도 동맹관계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이 미국 백신의 생산 기지가 되면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게 되고요.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하면 미국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 것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는 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관련한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벌써 예민한 반응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국도 대만 문제를 거론하자 내정 간섭이다. 미국이 반중국 노선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재가 잇따르면서 리콜에 들어간 위니아 딤체 김치냉장고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고 일부는 연기를 마셨는데요. 구형 위니아 딤체 쓰시는 분들은 리콜 대상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뿌연 연기가 창밖으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서울 자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먼저 깨어난 주민이 그 상황을 좀 먼저 인지를 하고 소리 좀 크게 지르고 사이렌 소리가 좀 크게 울리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4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불이 난 집에 사는 일가족 4명과 바로 윗집에 사는 여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자욱한 연기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주민 13명은 이곳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옆라인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연기가 막 굉장히 막 심하게 나더라고. 뭐가 펑 하고 터지더라. 집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들은 시커멓게 탄 김치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위니아 딤체 구형 제품입니다. 기판이 있던 부분은 잿더미가 됐고 맞닿은 벽면도 온통 그을렸습니다. 네, 외관이랑 안에 이제 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해당되는 모델로 보고 있어요. 위니아 딤체는 구형 김치 냉장고에서 계속 불이 나자 지난해 말 리콜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수리된 건 126만 대로 전체 리콜 대상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넉 달 동안 50대가 넘는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가 이제 노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소비자원은 이 김치 냉장고를 쓰는 가정에선 즉각 제품 작동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노동자가 작업 도중 크게 다치거나 숨졌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무리 죽고 다쳐도 현장 상황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3층 높이의 구조물에서 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 형님 밑으로 가주세요. 밑으로. 아래 잘 당겨주셔야 돼요. 들것에 실려 지상으로 내려온 남성은 곧바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55살 송모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설치된 가설물 위에서 이동하다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하는 발판이 어긋나 있습니다. 발판을 제대로 고정조차 하지 않아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했는데 떨어진 곳에는 많은 철근이 솟아 있었고 송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설물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할으로 옮길 때 이렇게 고리를 풀어서 다시 역할에 꽂잖아요. 그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판이 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건설사 측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오거나 호소해야죠. 왜 괴롭히시죠?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사장에서 H빔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이 공급되면 다음 달 말까지 우리 국민 4명 중 1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예방접종센터. 주말인데도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샤워는 내일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 263곳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백신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맞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은 일시적인 수급 문제로 3주 정도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달 들어 매주 43만 회분씩 백신이 들어오면서 다시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65세부터 74세 대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오는 27일부터 본격화됩니다. 6월까지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이 들어오고 직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물량도 6월 초에 출하되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도 가시화됩니다. 현재 접종 예약이 어르신의 경우는 55% 정도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셔야 집단 면역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6명. 하루 만에 500명대에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90명 이상으로 폭증했고 충남 아산 온천탕과 관련해 60명이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도 45.5%로 절반에 육박해 일상에서의 감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300kg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23살 청년 이선호 씨.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의문을 풀기 위해 뛰었습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 1명만 있었다면, 컨테이너에 안전장치만 있었더라면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지켜졌을 겁니다. 강나림 기자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선호 씨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가족들은 빈소를 그대로 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큰 누나에겐 막내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언니만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언니한테는 티도 못 내고 언니 앞에서는 이제 말도 못 꺼내고 울지도 못하시고 그러고. 평택항 근로자 사망, 뉴스 한 줄뿐이었던 아들의 죽음.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300kg 쇳덩이에 깔려야 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사고 2주 뒤에야 안전관리자 1명만 있었다면, 컨테이너에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청년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찾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이렇게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책임자는 누구고 처벌은 어찌 되는 것인지 유가족들은 아직 답도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사망한 24살 김용균 씨. 이듬해 수원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6살 김태규 씨 때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곳에 달려와 머리를 숙입니다. 이들이 와서 뱉은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말대로면 이제 우리나라는 산재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는 늘 거리로 나와 싸워야 했고 곡기를 끊어야 했습니다. 선호 씨의 아버지도 아들의 빈소를 지키는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업주들로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돼요. 작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882명.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지 눈물로 절규하는 이 질문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 원정대 멤버들이 비닐과 호피 의상을 뽐내는 장면인데요. 이곳은 세트장이 아니고 목욕탕을 개조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이 문을 닫으면서 예술인들이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되살린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낡은 건물. 1958년 지어진 동네 목욕탕 행화탕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보일러 굴뚝이 솟아있고 남탕 여탕으로 구분해 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옛날식 타일이 목욕탕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목욕이 귀한 행사처럼 여겨지던 60, 70년대 동네 사람들이 이른바 때 빼고 광내던 행화탕은 그러나 아현동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지난 2008년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목욕탕 공간을 다시 되살린 건 예술인들이었습니다.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행화탕을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예술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소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목욕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행화탕은 올해 들어 결국 퇴거 명령을 받았고 예술단체들은 마지막 기획으로 행화탕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렀습니다. 이 시한부의 건물에 들어오면서 언젠가는 장례라는 의뢰로 함께했던 사람들과 기억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목욕탕에 들어가면 상주가 조문객을 맞이하고 행화탕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목욕탕 곳곳에 애도의 낙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간 지도 거의 한 1년? 굉장히 오래된 흔적이 사라지는 게 저는 아쉬운 마음이 좀 커요. 사라져야만 하나? 동네 목욕탕으로 시작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도심의 한 구석을 지켜온 행화탕. 추억만을 남긴 채 이제 곧 철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용 차량 수도 급증했는데요. 무료 주차장과 공터에 오랫동안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인데요. 캠핑카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도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최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의 한 공터입니다. 소형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다 옆의 인적 드문 도로는 물론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공영 주차장도 어김없이 캠핑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 2세대가 주차할 공간을 장기간 독차지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저 세워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 받은 사람도 아니고
주민은 이상하니까 뭐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저 끝이에요. 알박기 하듯 이처럼 캠핑카를 오랫동안 주차해 놔도 견인을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은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정식 출고되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정작 뭐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잖아요. 취등록하는데 정상적인 자동차 세금도 다 내고 연간 세금도 다 내고. 이런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적용 대상인 차량의 경우에도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합니다. 소식하고 친구만 주시고 차량 번호 주시면. 또 주차장에서 증명 서류만 받은 뒤 실제 주차는 무상 주차장에 하는 편법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타협을 봐가지고 나 주차는 안 할 테니까 서류만 발급을 해줘.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10년 전 1,000대 정도였던 캠핑카는 현재 4만여 대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캠핑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얘기인데요. 최근 아무데나 주차되고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신고되는 민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치우기 위해 차에서 내린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겁고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단 사이에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엉뚱하게 남의 집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 위에 차도 한복판에 위풍당당 서 있기도 하고 때로 도로 점령에 나서기도 하죠.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주차하거나 방치한 전동 킥보드들입니다. 보행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횡단보도 쪽에서 길이 좀 막혀 있다던가 차를 가로막거나 인도로 갈 곳이 없는데 이제 막을 경우가 있어서 최근엔 방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도 급증 중. 지난해 관련 민원 4,200여 건 중 71.5%가 주차 등 장소 관련이었고 보행자 관련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차량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시 견인을 하고 4만 원의 견인료 등을 대여 업체 측에 부과하는 서울시 조례안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서울시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보행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고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어디서든 빠르게 타고 반납하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해친다는 지적과 제대로 된 주차 공간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땅히 주차할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뜸 그냥 법을 내버리면은 뭐 별 것도 없는데. 서울시는 견인 조치 외에 별도의 거치 시설이나 주차 구역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쯤 부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토요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SSG와 LG의 경기에선 역대급으로 황당한 끝내기가 나왔는데요. 메이저리그에까지 해외 토픽감으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5대5로 맞선 9회 말 SSG의 1사 만루 기회. 평범한 3루 땅볼로 2루 주자 한유섬이 포스 아웃되면서 3루 주자 추신수까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LG 포수 유강남이 갑자기 이미 아웃된 한유섬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주춤하던 추신수는 홈을 밟았습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LG 선수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끝내기 득점의 주인공 추신수마저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런 거 처음 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짧은 순간 LG 내야진의 실수는 4번이나 나왔습니다. 런다운에 걸린 추신수를 태그하지 못한 게 첫 번째였고 이미 아웃이 선언된 한유섬이 갑자기 2루로 달리자 유강남이 따라간 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후 홈으로 달리던 추신수를 태그하면 아웃이었지만 엉뚱하게 3루로 공을 던진 것은 물론 머뭇거리다 홈송구를 하지 않은 유격수 손호영의 플레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공식 기록은 손호영의 실책.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너무 황당해서 꼭 봐야 할 끝내기라며 이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끝내기 득점이 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부분에서 차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제가 할 플레이만 했던 게 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9회 초 이천웅과 김현수의 백투백 홈런으로 기세를 올렸던 LG는 뭔가에 홀린 듯한 허무한 끝내기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울산이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두 팀의 프리킥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전반엔 득점 없이 팽팽히 맞선 울산과 포항. 후반 들어 송민규가 교체 투입 4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포항의 승부수가 통합했지만 슈팅 직전 핸드볼 파울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숨 돌린 울산의 해결사는 윤빛바람이었습니다. 후반 38분 수비벽 사이를 절묘하게 뚫어낸 전매특허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윤빛바람의 리그 3호 골. 반격에 나선 포항도 1분 뒤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신진호의 프리킥은 골대에 맞고 말았습니다. 골키퍼 조현우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궤적이었지만 골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산의 1대0 승리. 통산 170번째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한 울산은 최근 7경기 무패로 2위 전북과의 승점을 넉 점 차로 벌리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저희 동해안 더비는 뭐 언제나 그랬듯 약간 전쟁 같은 경기고 중요한 또 포항전까지 저희가 2연승을 하면서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르소의 환상적인 K리그 데뷔골로 앞서간 제주. 하지만 황당한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제주는 득점 공동선두 주민규의 리그 9호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2분 만에 성남 뮬리치에게 동점을 허용하며 7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마차도의 절묘한 수비입니다. 까다로운 타구도 묘기처럼 처리하네요. 토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창밖을 더 자주 내다보진 않으셨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에 따가운 햇살도 가득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다시 구름이 들이우겠지만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오늘만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온난한 기류가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기질 상황은 무난해서요. 내일도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단 지금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는 황사가 발원 중에 있습니다. 황사의 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월요일인 모레 서울 등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새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안개는 낮부터 차츰 걷히겠지만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서울과 대구 15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서울 25도, 광주 29도, 강릉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도 곳곳에 비구름이 자주 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